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일본의 경영 컨설턴트 간다 마사노리의 말입니다. 99%의 인간은 현재를 보면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고 1%의 인간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금 현재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생각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일 겁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것과 현재 행동하는 것. 사실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죠. 어쩌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일 테고요. 하지만 세상의 변화를 읽다 보면 이러한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겠구나 추정할 수는 있을 겁니다. 더 중요한 건 현재 어떻게 행동하느냐일 겁니다. 자동화, 무인화를 넘어서 인공지능, 로봇의 시대로 가고 있고 점점 더 복잡계가 되어가는 세상.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려워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 그건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이은정님, 오늘도 이대호님 목소리로 힘차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김은희님도 출석해 주셨고요. 최경미님, 김선호님 등등 벌써부터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화요일이니까 원탁의 기자들 K와 함께 또 뜨겁게 토론을 해보셔야죠. 정부가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긴 한데 한쪽에서는 증액해라, 한쪽에서는 삭감해야 한다. 또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우리가 낸 세금 어디에 어떻게 쓰이게 될지 또 어디에 조금 더 쓰였으면 좋겠는지 함께 논의해 보시죠. 반도체 패권 전쟁의 화살이 근로시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보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너무 적게 일한다, 안일함에 빠져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재계 또 노동계 입장이 또 첨예하게 갈립니다. 또 여기에 정치권이 추진하는 반도체 특별법까지 이슈별로 같이 한번 논의해 보시죠. 경제상식 퀴즈 나갑니다. 네, 오늘은 두 글자인데 좀 쉬울 수가 있어요. 특히 미국 대통령 선거에 따라서 이게 또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것 같기도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을 비롯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이 트럼프 후보의 경제 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 바로 이 세금 때문에 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가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이 세금을 높이겠다라고 언급을 했죠. 보편적으로 물리는 세율을 10에서 20%로, 특히 중국산에 대해서는 최대 60%까지 이 세율을 높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기업들이 그 비용을 그냥 떠안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테고요. 교역품,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두 글자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내실 수 있을 겁니다. 해외에서 비싼 물건 사올 때 공항 세관에 신고를 하게 되죠. 세관에 신고를 하는 거, 그 세관을 뒤집어서 두 글자로 써주셔도 됩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이 여러분께 보내집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오늘의 경제뉴스 정리해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증시 상황부터 짚어볼까요? 미국 뉴욕 증시가 이제 대선 앞두고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0.61%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고, 나스닥은 절반 정도 0.31% 떨어졌고요. 대형 지수지 S&P 500 지수도 0.28% 하락했습니다. 일단 불확실성 때문에 몸을 좀 추스렸다라는 이제 평가가 우세한데, 네. 지금 대선 가까워지면서 초박빙이 앞에 초가 하나 더 붙고 있습니다. 초초박빙. 아, 그냥 박빙도 아니고. 네. 그러면서 사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이제 지지율 면에서 트럼프가 좀 앞서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이걸 주말 사이에 또 되돌려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현지 시간으로 5일 이제 뭐 선거가 진행되긴 하지만 이러다가 최종 집계 상당 시간 걸릴 뿐만이 아니라 오차 범인의 접점일 경우에는 기존에 이 선거 불복이라는 증시가 가장 싫어하는 이 불확실성에 직면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오늘 개별주 가운데는 엔비디아가 단연 이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인텔을 내쫓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에 편입이 됐습니다. 이제 8일부터 이제 편입이 되는데 시가총액 1위 장중한테 탈환했어요. 그러다가 뭐 결국 이제 이 2위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근소한 차이입니다. 하루에 주가 등락이 엇갈릴 때마다 그렇죠. 이게 오락가락할 것 같고요. 반면에 이 다우지에서 퇴출된 이 인텔은 수모입니다. 3%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번 주는 사실은 이 선거도 있죠. 그리고 6일, 7일 미국의 FOMC 회의도 있습니다. 연방공개시장의 회의도 있는데 아마 11월 기준금리는 0.25%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을 거의 뭐 98% 수준으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한 단계 금리 인하를 이제 기정사실화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어제 이제 국내 증시 상당히 좋았는데요. 그렇죠. 금투세 폐지 소식에 이제 주식시장 올랐고 환율은 또 급락을 했는데 오늘은 좀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6포인트 정도 떨어져서 하락해서 2,572선에서 코스닥은 그런데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2포인트가량 오르고 있는데요. 역시 이제 금투세 폐지하게 되면 그동안 이제 개인들 집 나갔던 개인들이 좀 돌아오지 않겠느냐. 일단은 해외로 코스닥이 떠났던 개인들. 어쨌든 개인 투자 비중이 높은 이제 코스닥이 조금은 그렇죠. 좀 더 이제 빛을 보지 않겠느냐라는 관측 때문인데요. 어쨌든 이제 환율도 어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1,370원대로 마감을 해서 10일 거래일 만에 최저가인데요.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주중 1,390원 찍었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새 한 20원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어쨌든 이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다시 부상을 하면서 달러가 약세인 것도 한 몫을 하고 있고 금투세 폐지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외환시장에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트럼프 트레이드 이야기 해주셨었는데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 높게 예측이 되면서 비트코인도 강세였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최근엔 비트코인도 조금 조정을 받나 봐요. 맞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하락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가능성이 지금 줄어들다 보니 비트코인 자신을 이제 가상 자산의 대통령이라고 자처했었는데 지지율 하락에 이제 이 비트코인 역시 약세로 돌아섰는데요. 아마 이제 가상화폐 베팅 사이트에서 지난주 아마 트럼프 당선 확률을 뭐 60% 넘게 67%까지 치솟았을 때였습니다. 그때 아마 달러 기준 7만 3천 달러 넘어섰고 네. 원화 기준 1억 한 2,300만 원까지 200만 원까지 갔었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다시 좀 하락세입니다. 비트코인 달러 기준 6만 7천에서 8천 달러대 오락가락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원화 기준 9,300만 원에서 400만 원대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주말 사이에 이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로도 자금이 순유출되고 있는 것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였죠. 그 밸류업 지수 그걸 이제 기초자산으로 하는 밸류업 ETF가 상장을 했어요. 맞습니다. 정부의 이제 밸류업 정책 프로그램을 재현하기 위해서 이제 밸류업 지수가 탄생한 지 이제 한 달여 만에 이것을 기초 자산으로 한 이제 ETF 이른바 상장지수 펀드 12종 그리고 상장지수 증권 ETN 한 종 총 13종이 어제 동시에 출시가 됐습니다. 상장 규모가 약 5천억 원 상당인데 지난 이제 9월 30일 발표된 코리아 밸류맵 지수는 어제까지 플러스 수익률입니다. 1.45%가 올랐고요. 네. 같은 기간 코스피가 0.1% 떨어졌다라는 걸 감안하게 되면 뭐 그래도 선방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뭐 깜짝 놀랄 만한 수준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평가고요. 관련 ETN과 관련 ETF로 이제 출시되면서 신규 자금이 좀 들어와야 그래야 이제 밸류업 지수가 어느 정도 빛을 좀 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운용사들 이제 증권사 이제 자산운용사들이 가장 많이 출시한 상품이 이제 패시브 펀드 상품인데 이 패시브 펀드라는 게 뭐냐면 펀드 매니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밸류업 지수의 움직임, 지수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하는 추종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제품별로 뭐 특색 있게 만들기 좀 어려워요. 100개가 종목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수료 경쟁이 좀 치열한데 관심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증권사별로 운용 수수료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그 ETF 내 어떤 종목을 기초 자산으로 했는지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정작 LH는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제 통합 공공임대주택을 한 채 공급할 때마다 약 1억 1천만 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부가 물론 지원하는 단가는 그러면 어떠냐? 호당 한 1억 9,100만 원인데 실제 사업비는 3억 200만 원에 달해서 나머지 1억 1천만 원을 LH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정부의 지원이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그동안 택지비가 많이 올랐고요. 또 인플레이션 압력 등으로 인해서 원자재가 올랐기 때문에 LH의 실제 사업비는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LH는 택지 개발 수익으로 이를 보존해 왔지만 지금 앞으로 택지 개발도 좀 어려워지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재정적 부담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연 이제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게 임대료 인상도 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지원 확대가 좀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앞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임기 내 공공임대주택 50만 호 공급 로드맵을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공급 상황은 어떠냐? 상당히 저조합니다. 지난 정부의 연평균 공공임대주택 건설 규모가 약 연간 4만 가구 수준이었다면 현 정부 들어서는 연평균 한 6천 가구 수준? 네. 한 4분의 1 토막이 났는데 물론 이제 건설 원가, 원자재 가격, 뭐 인건비 다 올라서 공공주택이 사실은 이제 당초 목표치보다도 실제 공급이 상당히 좀 뒤떨어지고 있다라는 건 상당히 좀 불안한 요인입니다. 그러게요. 좀 지속 가능하게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더 많이 또 공급을 해야 되겠고 그런데 LH의 적자폭은 커지고 있고 그러면 지속 가능하지 못하게 되겠고 그러면 임대주택 가격을 좀 올려야 되는데 그러자면은 임대를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고 이 악순환은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물가가 많이 올라서 사실 좀 축의금도 많이 오른다라는 이 축의금 부담된다라는 목소리도 높아요. 맞습니다. 조금 전 발표된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좀 들여다보면 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년 전에 비해서 1.3% 올랐습니다. 네. 3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고 9월에도 1.6이니까 두 달째 1%대인데 체감은 안 가실 겁니다. 채소류 물가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10%로 여전히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제 석유류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전반적인 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근데 물가는 내렸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축의금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가장 이제 좀 난감한 게 호텔 결혼식장 축의금 도대체 얼마나 넣어야 되냐. 호텔 결혼식장. 아직도 논쟁 중입니다. 네네. 야, 적게는 음식값만 10만 원에서 20만 원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이제 축의금 물가 올해 평균 9만 원이에요. 3년 새 20% 이상 올랐다는 겁니다. 연령대별로 보니까 20대 평균 축의금은 한 6만 원 정도, 30, 40대가 10만 원, 50, 60대는 12만 원 선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한번 이 조사를 한 이제 업체가 결혼식 축의금 얼마나가 적당할까요라는 이제 주제로 진행한 이 투표를 보니까 네. 응답자의 10명 중 6명, 58%가 10만 원을 적정 축의금으로 선택했다라는 건데 요즘 보니까 축의금을 그냥 이제 SNS로 보내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현장에 못 가게 되면 그렇잖아요. 네네. 봉투 대신해서 보낼 수 있으니까 최근에 이제 송금 봉투 활용한 SNS로 보내는 전송률이 최근 5년 동안 36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서 이게 언젠가는 혼주한테 축의금 봉투 주고 이제 복식권 받던 문화조차도 이제 조금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못 가면 이제 가는 사람은 수소문해서 나 대신 봉투 좀 넣어줘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탁 할 일도 없어지는 거고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탁의 기자들 K와 함께 뜨겁게 토론해 보실까요? KBS 서영민, 조정인, 손서영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서영 기자는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고 조정인 기자는 굉장히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자주 좀 오세요. 네. 그 내년도 예산안이 뭐 이제 국회에 제출된 지 꽤 됐습니다만, 내년 예산안 거의 77조에 가깝습니다. 667조 4천억 원 규모. 사실 매년 늘어나긴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치이기는 하고, 그런데 한쪽에서는 가성비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짠물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여야의 반응이 이제 다를 수밖에 없는데, 어느 쪽이 맞을까요? 기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이게 그동안 이제 여당이 항상 이제 재정 건전성을 강조는 해 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에 맞는 예산이기는 한데, 일단 뭐 지난해가 2.8% 는 거에 비해서는 약간 이제 상승폭은 늘었다고 보긴 하지만, 이게 지금 감세 기조하고 기업 실적 저조하고 이제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쥐어짜는 게 맞나, 이래서 많은 좀 고민이 있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보수 정부는 좀 작은 정부를 지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 건전성을 좀 지향을 하고, 진보 쪽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재정을 이제 펼치다 보니까 입장도 다르고, 집권을 했을 때마다 펼쳐지는 그 예산안의 규모도 좀 다르기는 한데, 경제 상황하고 빗대서 보자면 어떻게들 봐야 될까요? 사실 내년에도 경기가 안 좋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특히 내수는 안 좋을 것 같고, 반도체 관련해서는 최근에 뭐 그 해외 연구소나 뭐 금융기관들에서 뭐 겨울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수출도 내년에 좋을까 걱정은 되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 확장 재정을 준비해서 시장이 하지 못하는 역할을 정부가 하는 식으로 정부가 좀 더 예산을 더 푸는 그런 게 좀 일반적이었다면 일반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가 균형 재정 아니면 건전 재정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도 그렇게까지 많은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추경도 아마 기대하기 힘들 것이고,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무엇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677조 4천억 원 규모의 예산안. 네, 아니 이제 계속 건전성을 강조해 오고 있는데, 네. 이제 사실 건전한 건 좋고 내년에 이제 세수가 줄 걸로 예상되니까 좀 적게 편성한다, 뭐 다 이제 일리가 있는 말이고 좋은 말이긴 한데, 이게 이제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한다 그럴 때 뭐가 불필요한 지출이냐, 이건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지난해 같은 경우만 해도 R&D 예산이 이제 대폭 삭감하면서 논란이 여기저기서 됐었죠. 이제 난리가 나고 논란이 예. 됐다가 지금 올해 다시 원상복구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줄이거나 최소화할 때 과연 얼마만큼 따져서 이거를 이제 효율성 있게 짰냐, 이런 거는 조금 고민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어저께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예산안 관련해서. 민생경제 분야부터 한번 볼게요. 소상공인을 위해서 온누리 상품권을 5조 5천억 원, 역대 최대 규모로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역화폐,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계속 이제 기치를 높이고 있는 지역화폐, 이 지역화폐에 관련된 발행 예산은 크게 삭감이 됐습니다. 이 기싸움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뭐 예산 안에서는 삭감돼 있지만 결국에 들어갈 거예요. 그게 참 아이러니하다면 아이러니한 것이고, 국회 통과 과정에 그 역동성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 그 과정이 또 재미있기도 한 건데, 사실 이제 정부는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안을 네. 짜서 국회에 올리는 거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이런 데서 또 한 번 이제 협상을 거쳐서 확정을 하게 되죠. 네, 이 일을 지난 2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2번 동안 계속해서 지역화폐는 효과가 없다, 아니면 물가 올리는 일만 한다라는 명목으로 정부에서는 계속 안 올렸고, 대신 그러면 너희들은 내수를 위해서 뭐 할 거냐 했을 때는 온누리 상품권을 올리죠. 사실은
거의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있다면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구고 전국적으로. 그리고 지역 화폐는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거고 그 차이가 있는 건데 지역 안에서 쓸 거면 지역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취지긴 한데 결국은 들어갈 겁니다. 늘 그랬듯이. 그렇죠. 사실 그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예산안의 기술이라고 해서 저쪽에서 5천억을 쓸 것 같으면 이쪽에서 살짝 한 2천억, 3천억만 적어놓고 나중에 국회 통과 과정에서 더 증액되겠지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죠. 또 다른 거 하나 보면은 이제 지역화폐 예산이 대폭 깎인 이제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는 않고 윤 대통령 관련 예산, 김건희 여사 관련 예산을 정조준하고 있단 말이죠. 어쨌든 야당은 이 지역화폐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어디선가 그러면 깎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걸 뭘 깎을 거냐 봤을 때 이제 윤 대통령이랑 김건희 여사 관련된 좀 그런 예산들을 깎겠다 이런 좀 기조를 갖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개식용 종시법 후속 조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개식용을 완전 금지하기 전까지 이제 관련 업체들이 좀 폐업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이제 어려움을 도와드려야 겪을 되니까. 텐데 그런 데 있어서 지원하는 비용 한 540억 정도가 있는데요. 그거 삭감하겠다 이런 방침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가 이제 전국민 마음 투자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자살이나 우울증 예방 관련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선 이것도 이제 김건희 여사 관심 사안으로 좀 반영된 예산이 아니냐 이런 좀 의구심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또 서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이제 생활 경제를 위해서 곳곳에서 필요한 예산일 수도 있는데 자칫 이제 정치적인 논쟁 때문에 정말 또 필요한 예산이 또 배치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어찌됐든 이거는 이제 국회 협의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테고 저희가 뭐 항상 빠지지 않고 반도체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만 이쪽으로는 특히 이제 규모가 커요. 특히 해외 다른 나라들이 반도체 관련돼서 이제 지원되는 예산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도 뭔가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반도체 산업 투자에 4조 3천억 원 제공인데 이거는 대출이죠. 그 일반 기업에 대기업에 돈을 그대로 갖다 주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대출 2차 지원일지 아니면 뭐 다른 종류의 지원일지는 모르겠으나 돈을 빌려준다거나 아니면 규제 완화를 해준다거나 지을 수 없는 곳에 짓게 해준다거나 지금 용인 클러스터 같은 경우가 그런 네. 곳이고 아니면 반도체는 물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전기도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물은 남한강, 북한강 이런 데서 끌어와야 돼요. 그러면 짓는 곳과 강 사이의 거리 그런 걸 생각하면 그 밑으로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지자체들 간의 다툼도 있고 물값을 내라는 지자체도 있고 이런 거 정부가 해결해 주기도 하고 하는데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일이 4조 3천억 원 제공이라고 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사내 유보 이윤이 100조 안팎일 겁니다. 그리고 돈을 빌리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저리로 빌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게 이 효과가 큰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는 이 삼성전자 같은 큰 기업에 지원해 줄 때는 법인세 삭감해 주는 형식으로 그 지금까지 낸 세를 환급해 주는 세액공제 뭐 이런 형식을 많이 썼는데 그것도 쓸 만큼 썼거든요. 그게 쓸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중국이나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 보면 여기는 정말 사활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래 산업이라고 하고 그래서 돈을 실제로 주고 있거든요. 거의 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퍼주죠. 미국은.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런 세제 지원, 이자 지원 뭐 이런 형식에 좀 그치고 있다. 약간 어쩌면 좀 플랜이 있으면 좋겠고 무엇을 지으라라고 하고 그거 지으면 거기에 대해서 주고 이런 형식이면 조금 구체적인 뭔가가 비전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기업이 잘해와서 그런지도 모르겠으나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는 저희 두 번째 주제에 또 있기도 해서 조금 이따가 조금 더 깊이 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대출 얘기 나온 김에 금융 지원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신세관 특례 대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소득 자격 그 기준도 더 높인다고 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 지원은 더 늘리겠다라는 거예요. 금융 지원은. 이건 어떻게들 보세요? 얘는 그러니까 그 이번에 발표된 것이 아니고 과거에 발표된 것들이 네. 올해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다 들어가는 것인데 결국 뭐 그 저출산 대책으로 나온 것인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게 만드는 그 이 작용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올 초부터 우리가 계속 봐왔거든요. 어쩌면 작년에도 이런 정부에서 나오는 세제 지원이 있었는데 결국은 부동산 대출을 더 많이 받게 해서 주요지의 아파트 가격을 오르게 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부작용의 가능성도 있지만 근데 사실은 애 안 낳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집도 좁고 저희 집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는 이런
요런 차원의 그러니까 아이를 낳게 만드는 정책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여기에 있거든요. 네. 사실 이런 예산 돈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겁니다. 뭐 이자 살짝 지원해주는 2차 지원 정도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하기 쉬운 정책이긴 하나 그 후폭풍도 조금 걱정되는 정책이기도 하고 DSLR과는 어떻게 조율이 되는지도 살펴봐야 되는 측면도 있고요. 사실 이게 이제 서영민 기자 말했듯이 원래 늘리려고 계획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부동산가 못 잡는다, 집값 올린다 이래서 좀 연기가 돼갖고 시행을 못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기에는 좀 쉬운데 실제로 실행되기까지는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당분간 이제 경기 상황을 보면서 아마 이게 실행이 될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쪽에서는 대출을 규제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정책 금융을 확대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또 헷갈리기도 하는 거고요. 특히나 이 그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늘려주는 요건을 보면 뭐 억이 아니고 2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부 소득이 2억인 가구에 돈을 더 대출해 준다라고 했을 때 국민이 느낄 어떤 다른 종류의 어떤 정책 반응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좀 우려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기사 그렇죠. 원전 얘기도 해볼까요? 이게 사실 이제 여야의 또 생각이 많이 엇갈리는 분야가 원전에 있기도 한데 원전 관련된 그 예산도 있습니다. 뭐 원전 산업 성장 펀드 조성이라든지 지금 여당 정부 입장에서는 원전 생태계를 좀 복원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반대로 또 민주당 이 야당 측에서는 원전 대신에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된다. 결국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이라는 자원의 배분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좀 기조를 가지고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에 좀 바탕을 두고 예산을 이제 어떻게 쓰자 이런 이야기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네. 약간 정쟁적으로 아.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이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균형적으로 잡히기보다는 정쟁에 따라서 이렇게 좀 논쟁이 치우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것이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원전이고 신재생이고 가리지 않고 지금 어떻게든 석탄, 석유를 대체할 어떤 발전원, 에너지원을 확충해야 돼요. 그래서 정부마다 막 어느 정부는 원전을, 어느 정부는 신재생을 강조하는데 하나만 강조할 게 아니고요. 둘 다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전량 수입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단 신재생을 늘려가야 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명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한 논쟁도 있겠지만 원전에 지금 의지 안 하고 발전을 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무엇 하나가 옳다고 여길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둘 다 확장해 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제 2050년까지 넷 제로를 탄소 중립을 한다 그러고 2030년까지 아니면 40년까지 몇 % 수준을 맞추겠다고 국가 계획을 NDC를 낸 것도 있는데 그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신재생을 많이 늘려야 되고요. 원전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자꾸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걸 하고 저걸 안 하고 특히 지금 문제는 뭐냐면 신재생 관련 투자나 신재생 관련 어떤 설비가 그렇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2030년까지 맞추겠다고 한 신재생 비율을 맞추려면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얼어붙어 있거든요. 이런 상황도 안타깝고 여러모로 지금 그 에너지 정책을 이렇게 정치적인 논쟁의 대상으로 삼는 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원전 관련해서는 한쪽에서는 이제 급 점거 한쪽에서는 급 발진.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이제 트럼프냐 해리스냐에 따라서 에너지 정책 거기도 또 많이 달라지게 될 테고 상속세, 증여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정부가 그 예산안 발표할 때 상속세 최고 세율도 낮추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다 혹은 거의 20년 넘게 그 물가도 오르고 자산소득도 올랐는데 상속세율 자체는 너무 고정되어 있으니 사실상 그동안의 증세였던 거다라고 또 설명을 했거든요. 이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거에 대해서 기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자면 네. 상속세는 과거의 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돌아가신 분이 얼마를 드리느냐 남기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한 개인이 얼마를 받느냐에 기반해서 그 증여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무래도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 네.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네. 현재까지는 주는 사람 기준으로 네. 세율을 매기게 돼 있었죠. 다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하면 사실은
주는 사람이 20억을 상속했다. 상속하고 떠나셨다라고 하면 20억에 대한 세금을 매기니까 20억의 세율이 40%면 얼마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받는 사람이 4명이면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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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인데 그러면 5억에 대해서 각종 공제를 하고 나서 남는 돈이 얼마냐 하면 이 후자가 훨씬 적습니다. 증여세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훨씬 적습니다. 그런 종류에서 국가 세수 문제는 있죠. 지금 상속세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꾸는 게 맞기는 맞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세수가 너무 부족한데 지금 바꿔야 되느냐? 조금 경기가 좋아졌을 때 여력이 있을 때 바꾸면 어떠냐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세수 부족 현상이 또 심각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국회 그 예산정책처에서 이제 이 분석을 좀 해봤더니 네. 결국은 부자 감세의 효과를 볼 수밖에 없다. 아무래도 고소득층의 세부담 감소가 좀 더 확연하게 나타나는 효과가 있다. 이런 분석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부의 재분배나 이런 측면에서도 조금 더 예산을 균형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낸 만큼 좀 그런 측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사실 감세를 한다면 거의 자산이 많거나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게 맞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또 세금을 많이 냈던 것도 마찬가지니까 뭐 하물며 뭐 구매할 때 똑같이 10% 붙는 부가세를 낮춘다라고 만약에 하더라도 소비가 많았던 사람들에게 혜택이 또 가는 거고 하니까요. 그래서 항상 감세를 할 때마다 부자 감세 이야기는 마치 꼬리표 달려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 여당의 그 안 중에 하나는 자녀 공제 상속돼도 1인당 기본 공제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또 민주당이 동의를 해줘야만 하는 거여서 이게 사실 원래 법적으로는 12월 2일까지 예산안하고 그 부수 법안이 이제 세제 개편안 같이 처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 달도 안 남았네요. 네, 제가 경제부 출입하기 전에 국회 출입을 했었는데 네. 예산안이 제 날짜에 처리된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항상 그 뭐 법을 이렇게 어겨도 의원님들은 네. 처벌을 안 받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뭐 그럴 걸로 예상이 되는데 특히 이번에는 그 야당에서 예산안 자동 부의제를 좀 폐지하는 그런 좀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12월 2일까지 처리하도록 본회의에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자동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하게 되면 이제 심사가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뭐 새해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뭐 준예산을 짜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항상 여야가 바뀔 때마다 또 입장이 달라지는 건데 그렇죠. 네. 사실은 지금 여소야대도 야가 굉장히 큰 야대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협치 없이는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됩니다. 근데 협치가 가능하냐 이 부분에 관전 포인트를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작년 재작년엔 잘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보니까 몇 년 전이었죠. 저도 기획재정부 출입을 할 때 12월 30일 넘어서 예산안 처리한다. 그래서 뭐 국회에서 뭐 회기를 변경해서 합니다. 막 새벽까지 막 그래서 1월 1일까지 이게 통과되네 만에 뭐 긴급 예산을 편성하네 만에 이번에는 좀 일찍 좀 불확실성이 좀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두 번째 이슈 넘어가기 전에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할 때 부과하는 세금. 이 두 글자로 부르는데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이 장벽을 높여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움직임들이 일고 있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서로 이 장벽을 높일수록 특히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이거는 기조적으로 특히 이제 중국에 대해서 또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달부터 그 해외에서 쇼핑 시즌 크게 열리죠.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중국의 광군절 이래서 해외 직구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해외 직구할 때 이거 잘 챙기셔야 합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사는 제품은 $200까지, 그 외 국가는 $150까지는 이게 면세가 되죠. 그걸 넘으면 이제 자진 신고를 또 하셔야 되겠고요. 그 두 글자 맞춰주시면 됩니다. 9744님 오늘 대선인데 과연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까요? 라고 하면서 정답 보내주셨고요. 대통령 미국에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세율이 또 엄청나게 달라지겠죠. 조상현님 고딩 아들이 주말마다 알바를 해서 알바비를 타서 저희 부부 커플 내복을 사서 주네요. 라고 또 아들 자랑도 하시고 그리고 곽은미님 성공 예감 들으면서 예측해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많이 배우게 되네요.
또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도 인용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항상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홍명숙님이 블랙 프라이데이 해외 직구 많이 할 것 같은데 세관을 통과할 때 이걸 내야겠죠라고 하면서 정답도 보내주셨습니다. 그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아까 김유희님이 늘 문제보다 힌트가 더 궁금하다고 보내주셨는데, 예, 이게 세관을 통과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이기도 합니다. 세관을 통과를 이제 거꾸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세관에 근데 그 단어를 뒤집어서 또 정답을 보내주시면 그게 또 정답이 된다라는 거.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TSMC 사람들은 이렇게 일하더라. 엔비디아 엔지니어들은 이렇게 일하더라라는 게 사실 최근에 더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랑 또 이제 빗대서 한번 또 생각해 볼 만하다라는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또 삼성전자가 최근에 HBM이라든지 이런 첨단 기술에 좀 뒤처지다 보니까 반도체 산업에도 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하는 게 맞느냐? 새삼 이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기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부터 좀 들어볼까요? 매우 위험하다. 서영민 기자. 52시간과 삼성전자의 경쟁력 약화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요. 현재까지만 보자면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서 매우 위험하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손서영 기자는. 저도 동의합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즘 뭐 주 6일 근무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꼭 네. 반도체 관련된 산업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조금 경직된 근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서영민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지금의 삼성전자 위기가 이것 때문인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이를테면 예를 들면 직원 수를 삼성과 하이닉스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하이닉스는 직원을 갈아 넣어서 HBM3E를 개발했느냐. 그런데 하이닉스는 했는데 삼성은 못했느냐. 똑같이 52시간인데. 네, 하이닉스는 직원 수가 3만 명대입니다. 전체 직원이. 그리고 삼성전자의 DS 부분 직원은 7만 명대입니다. 반도체 부문. 네, 반도체 부분 직원만. 근데 그러면 삼성전자가 2배 직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해서 52시간을 지키느라 일을 안 해서 개발을 못 했느냐?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가 TSMC랑 비교해 볼 수도 있고 엔비디아랑 비교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삼성이 지금 뒤떨어진 이유를 분석할 때 있어서는 정확하게 계량적으로 말해야죠. 하이닉스는 개발했는데 삼성이 못한 거거든요. HBM만 그런 게 아닙니다. DDR 램도 신형 램, 그 신형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SK는 개발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물을 엎질렀어요. 물을 엎질렀어. 네. 이미 그 하이닉스는 개발했는데 삼성은 지금 그 단계가 아니고 그 전 단계에 그 차세대 그 메모리도 개발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조건은 똑같다는 거죠. 아닙니다. 근로시간은. 50시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SK 경영상 판단도 중요하고. 네, 하이닉스는 조정희 기자. 2주에 한 번씩 쉬기도 합니다. 금요일에. 그래서 네, 52시간으로만 놓고 보면은 이게 조금 삼성으로서는 이것만 핑계 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그리고 같습니다. 제가 네. 하이닉스에서 HBM3E 그러니까 지금 최신형이라고 하는 거 이거 개발한 R&D 하던 직원하고도 얘기를 해봤어요. 너네 회사가 정말 사람을 갈아 넣었니? 양산 과정은 아니더라도 너네 회사가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갈아 넣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직원이 하는 말은 나 우리 회사 여러 가지 면에서 마음에 안 들어. 싫은 거 많은데 우리 회사 그래도 직원 복지는 챙겨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직원이 52시간 일하게 그러니까 심지어 최고 메모리라고 하는 HBM을 만드는 과정에 있는 연구 개발진조차도 52시간 지키면서 일했다는 겁니다. 그거 지킨다고 개발 못하지 않습니다. 그 최근에 삼성전자 다니시는 분한테 들었는데 원래 그 패밀리데이라고 매주 수요일인가요? 뭐 격주 수요일인가 뭐 있었대요. 일찍 퇴근하는 날. 근데 그거 최근에 없어졌다고. 사실상 못 쓴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특히 반도체 사업 부문에서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건데 주 52시간 근무라는 건 사실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똑같이 적용이 됐던 거고. 그런데 이제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을 보면 TSMC 사람들은 어떻게 일하더라. 심지어 최근에 중국 쪽도
우리가 많이 무시를 했던 그 반도체 기술도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통적인 D램도 물론 미세회로는 조금 더 크기는 합니다만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거기 엔지니어들은 보상만 해주면 밤새서도 일한다.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의 제재에 따른 위기감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는 인식이 굉장히 높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만디가 아니라 이제 중국에서 막 빨리빨리로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 우리는 현상 유지라는 게 맞아? 라고 아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떨까요? 좀 비교를 해보면. 네, 이게 지금 조정인 최근에 기자. 이제 삼성 그 3분기 실적 발표가 워낙에 이제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이런 위기론이 좀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뭐 미국이나 이런 그 해외 같은 것들은 뭐 근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뭐 일을 하면 추가 근로 수당을 한 1.5배 최소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더 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뭐 포괄 임금제라 그래서 뭐 10시간 정도 더 일할 수 있긴 한데 일한다고 그 이제 글들을 보면 10시간을 더 일한다고 해서 돈을 더 받을 수 있진 않다. 그러니까 굳이 10시간을 더 채워서 일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분위기도 좀 팽배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내가 일했을 때 그에 대한 보상이 합리적으로 돌아오는가 뭐 이런 부분도 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 같습니다. 네, 뭐 서영민 기자. 예. 삼성하고 SK를 비교하면 개발을 못한 게 52기간 때문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네. 국제 비교를 하면 여기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타이완 같은 경우는 특히 모리스 창 TSMC의 창업주 같은 경우는 늘 미국에서는 안 돼요. 미국에선 TSMC 못해요. 이거 실패해요. 미국이 지금 보조금 주고 있지만 실패할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타이완에선 할 수 있는 걸 미국에선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노동자를 갈아 넣는 것. 실제로 TSMC는 그렇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금 대비 노동시간 엄청 길고요. 주중에는 연구진들이 집에 안 가고 신주 과학단지 아니면 뭐 TSMC 그 연구소 이런 데 안에서 집에 안 가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튀어나가고 주말에만 집에 가고 합숙하고 실제로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이완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그 타이완의 어떤 그 노동을 갈아 넣는 이 문화가 타이완적인 어떤 좋은 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해야 된다 생각할 수는 있지만 한번 물어보시죠. 대개 자제분들에게 아니면 젊은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52시간 희생하면서 일할래? 돈 많이 주면 일할래? 라고 했을 때 요즘 젊은 사람들 다릅니다. 그런 식으로 리크루팅을 했을 때 오는 직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더 많이 일을 하게 만들어서 반도체 부분에 한해서 그렇게 하면 반도체 부분에 한해서 우수 인재들이 안 옵니다. 우수 인재들은 일 많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의 바탕에서 생각하자면 어쩔 수 없는 건 받아들이고 이 한계 안에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비교를 하면 물론 타이완은 훨씬 더 많이 갈아놓고 있습니다. 그 TSMC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에다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거 걱정 많이 하잖아요. 수율도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직원들의 생산성 문제 미국에서는 타이완에서 하는 것만큼 그렇게 민첩하게 대응도 잘 안 되고 직원들의 생각도 너무 많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겠죠. 노조도 세고요. 그렇죠.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그냥 일을 더 많이 하라가 아니라 사실 이제 기업이 성장을 하고 성과를 내는 만큼 그걸 또 이제 성과 공유를 통해서 그걸 또 직원들하고 또 함께 향유를 또 해야 하는 건데요. 이 이야기도 한번 해보죠. 그 아까도 잠깐 우리가 예산안 이야기할 때 보조금 이야기를 좀 하기는 했습니다만 미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우리가 뭐 세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든지 아니면 뭐 방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든지 이 보조금적인 측면에서는 좀 어떤 생각들 하고 계세요? 일단 늘 우리나라는 적게 줬습니다. 그 미국이 엄청나게 보조금을 칩스법으로 퍼줄 때도 일본이 TSMC 유치하려고 거의 공장에 짓는 값의 반 이상을 일본 정부가 대줬을 때도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삼성이 잘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잘한다고 알아서 잘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삼성이 왜 그렇게 잘할 수 있었냐? 과거에는 정부 지원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지만 지금 최근 한 10년 혼자서 잘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는 삼성이 잘한다라고 객관적으로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고 오히려 뭐 어제 SK 하이닉스 그 최태원 회장 이 뭐 그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들으셨던 분들은 좀 충격 받으셨겠지만 삼성을 거의 약 올리다시피 했어요. 그 엔비디아가 우리에게 주문하라고 하니까 우리 해보겠다 이러면서 네, 삼성은 납품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차세대 얘기를 그렇게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뭔가 필요합니다. 그 뭔가 필요하다는 것이 무엇일지는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삼성이 돈이 없어서 지금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좀 잘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공장이 없어서 생산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인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안 됐을까? 이때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또 비교를 하게 되네요. 정말 이제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제 사람들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아니라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또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부르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3분기 반도체 부문 실적도 뭐 하이닉스가 훨씬 더 앞섰었고 앞에서도 잠깐 최태원 회장의 발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저께였나요? 그저께였나요? SK그룹이 AI 서밋이라고 해서 네. AI 컨퍼런스를 열었죠. 그러니까 AI 분야에서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어. 네. 앞으로 더 많이 배워서 더 넓게 많이 할 거야. 이걸 이제 선언하는 그런 자리였기도 했어요. 얼마나 핫한 기업인지 MS CEO가 마이크로소프트. 영상으로 나왔고 엔비디아 CEO도 영상으로 나왔고요. 그 축전 보내듯이. 네. TSMC에서도 나왔습니다. 굉장히 축제 분위기였죠. 어제만큼 SK 하이닉스가 나 축제 분위기예요라고 화려하게 말한 적은 없는 걸로 기억될 정도로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사실 SK AI 서밋을 이렇게 개최를 매년 해왔었는데 저는 이렇게까지 주목받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확실히 분위기가 SK 하이닉스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 이런 걸 딱 보여주는 단면이었다고 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SK그룹 CEO들, 임원들의 어떤 스터디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큰 컨퍼런스로 해서 세계적인 행사도 될 수 있다. 네. 이런 것도 보여주기도 했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감도 넘쳐 흐르는 거고 특히 이제 반도체 부문에서도 HBM3 그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16단 향후 일정을 또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었어요. 네, 원래 그 지금이 5세대라고 하고 6세대, 7세대가 현재 개발 중에 있을 겁니다. 내부적으로 부르는 프로젝트 명도 들었는데 결국 내년 중에 언젠가 나올 건데 엔비디아에서 우리 빨리 필요하니까 좀 빨리 달라고 빨리 주면 안 돼? 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6세대. 내가 우리 CEO한테 말했더니 해보겠습니다 했다라고 최태원 회장이 말했거든요. 사실 근데 이 개발 과정에서 개발사와 이 그 클라이언트 사이에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걸 그 CEO가 이렇게 회장이 이렇게 공개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드물 겁니다. 아마 허락받았을 겁니다. 그렇죠. 엄청난 또 자신감, 또 유대감 있지 않으면 또 네. 불가능한 이렇게 건데. 말해도 되냐라고 허락받았을 겁니다. 아마 엔비디아 쪽에서 그거 말하면 안 되라고 했는데 SK가 그렇게 말했을 리는 없습니다. 그만큼 돈독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SK의 지금 성공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고객이 아니고 앞으로 운명을 최소한 몇 년간은 같이 할 고객이라는 확신이 지금 양사 사이에는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TSMC까지. 요게 지금 SK의 힘이죠.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당장 강해 보이는 건 그런 측면입니다. 손서연 기자는 네. 이런 흐름들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제 그 행사 앞에서도 이야기하셨지만은 이제 글로벌 AI 반도체 전쟁에서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그리고 TSMC가 이제 완벽한 이제 팀워크를 일종의 동맹처럼? 갖추고, 이제 우리가 선도에 간다 이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보여준 자리였다고 생각이 되고 당분간 그런 흐름을 누군가 깨기가 되게 어려워 보인다 이런 평가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삼각 동맹,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TSMC까지 딴 데는 치고 들어오지 마. 우리 끈끈하니까 약간 이런 거고 삼성전자가 그걸 이제 기술로 깨고 들어가야 하는데 네. 언제가 될지 모르겠고 오늘 주가만 봐도 하이닉스는 1.4% 오르면서 거의 19만 6,800원, 20만 원대 문턱 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1.87%또 급락하면서 5만 7천 원대 가리키고 있고요. 삼성이 약간 이 HBM 엔비디아에 이제 공급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저도 몇 번째 듣는지는 모르겠는데 양치기 소년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느낌상. 한 거 같지 않나요? 했는데 그 약간 전전 모델 막 이런 거. 최고 모델에 안 들어가고 H20 뭐 이런 중국에 가는 모델 그런데 탑재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말은 똑같은 걸 납품해도 이제는 그 8단이잖아요. 지금 3이 8단을 납품한다면 거의 과거 세대 모델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이제 12단, 16단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세대를 이제
원래 이거 6개월 전에 납품했다면 과거 세대가 아니지만 6개월 뒤에 납품하는 거라면 과거 세대 모델을 납품하는 거니 효과가 적은 것이고 또 이것이 제일 좋은 모델에 안 들어가니 그것도 뭐 효과는 적은 것이고 약간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근데 사실 삼성전자 하면 특히 이제 미세 공정 부문에서는 외계인을 잡아서 갈아넣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을 정도로 엄청나게 초격차로 앞서가는 기업이었는데 이제는 그 반대로 외계인이 일하는 게 아니라 주 52시간제 때문에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고 있을 정도니까 세상이 너무 달라진 거죠. 외계인이 하이닉스 같나요? 그래서 왜 삼성전자에서 하이닉스로 이직하는 직원들도 많다고 또 뭐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고는 합니다만 삼성전자는 어떻게 좀 절치부심해서 다시 좀 공격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굉장히 선생님 기자. 중국의 추격도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라잡기도 되게 버거운 상황이지만 화웨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AI 칩을 이렇게 샘플을 만들어서 자국 기업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굉장히 이제 시장에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잡기도 어렵고 뒤에서 추격하는 자는 되게 무섭게 따라오고 있고 중간에 껴서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상징적인 장면이 최근에 엔비디아가 다우존스 산업 30 지수에 들어갔고 인텔은 25년 만에 탈락을 했고 또 하나가 삼성전자가 어제부터 나온 밸류업 ETF, 밸류업 지수에서 최대 비중은 15%로 제한이 됐고 물론 이제 그거는 밸류업 지수의 특수성이 있습니다만 어떤 밸류업 ETF 액티브로 운영하는 데서는 아예 삼성전자를 빼버리기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너무 상징적이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좀 국가적으로는 또 안타까운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KBS 서영민, 조정인, 손서영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1부 벌써 마칠 시간이고요. 2부에서는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임금님들이 왕이 됐던 사람들도 운 좋게 왕이 된 사람이 있다고 하고 왕이 되려고 했었는데 진짜 종이 한 장 차이로 왕권을 놓쳐버린 케이스도 있다고 하고 재미있게 한번 또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